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주입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남북의 창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미 정상회담을 같은 날 직접 거론하면서 이 양국 간 회담이 공식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는데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남북 정상회담이 어느새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오늘은 물밑 접촉 끝에 마침내 공식화된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짚어보고 최근 부쩍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의 외교 행보도 분석했습니다. 이다솔 리포터입니다. 경기가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리자 수백 명의 마라톤 선수가 동시에 뛰어나갑니다. 해마다 4월이면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입니다. 마라손, 반마라손, 10km, 5km 달리기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수많은 마라손 애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2014년 외국인 참가가 허용되면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은 이 마라톤 대회에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인도 참가했습니다. And all the people at the stadium waiting for me and waiting for us. I was really motivated, to push towards the stadium.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자축하는 이 같은 문화체육 행사들을 올해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외신 기자 200여 명을 초청해 평양의 신시가지인 여명거리 완궁을 자축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를 과시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 최고 수위 추대 기념행사에서도 대북 제재를 비판하며 체제 결속을 다졌을 뿐 핵 무력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계속 국가적 차원에서 주장하거나 또 핵 보유 행사를 개최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스럽다라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가능하다라는 의지를 대내외 과시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공식 석상이나 공식 회의에서 핵 보유에 대한 논쟁을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고 현재에서는 로우키 방식으로 핵의 보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평양에서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무위원회를 재편했기 때문입니다. 황병서 대의원을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소환했습니다. 특히 해임된 황병서 북한군 전총정치국장을 국무위 부위원장에서도 해임하면서 후임인 김정각을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계속되고 있는 군부 힘빼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공개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북미 대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회담 개최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실에 들어오더니 큰 원탁에 앉습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 노동당 정치국 회의입니다. 원탁에 둘러앉은 11명은 당과 내각, 군을 책임지는 실세들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당 조직지도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 위원장 좌우에 배석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은 정치국 위원이지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여정과 함께 바깥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다음의 국가예산 미국과의 회담 추진 사실도 처음 언급했습니다. 당면한 북남 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시고 금우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 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해 나갈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북한이 정치국 회의를 공개한 것은 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한 방침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은 이 정상회담이 자신만의 결정이 아니고 북한 정권 차원에서 합의에 의해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또 비핵화 회담이건 비비핵화 회담이건 국제사회에 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정상회담 관련 언급은 공교롭게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날 나왔습니다. North Korea, by the way, as you've probably seen, and we've been in touch with North Korea, we'll be meeting with them sometime in May or early June. 또 북한으로부터 직접 비핵화 논의 의향을 확인했다며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make a deal on the denuking of North Korea. If they've said so, we've said so.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정보당국 간 비밀리에 실무 접촉을 해왔다는 CNN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공표했고요. 북한도 역시 미국과의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제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방법에 대한 인식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많아 회담 결과를 쉽게 낙관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됩니다. He's prepared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but he needs to have some assurances. That's probably something that we can sell. Success would not be Kim Jong-un saying, you got to get those troops out of South Korea. 북한이 제시할 비핵화의 정의와 속도, 검증 방식, 보상 요구 등이 주목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주 남북 정상회담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가오는 북미 회담은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은 그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조차 위협을 느낄 만큼 고도화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남북 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 간의 비핵화 합의가 변경돼야 남북 관계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취임한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는 등 한미 외교안보사령탑의 의견 조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빠른 외교 행보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을 거쳐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을 잇따라 찾은 이용호 외무상은 4년 만에 러시아도 방문해 북러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북러 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모스크바에서 마주 앉은 북러 외무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양국 간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볼 때 두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쌍무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강화하고 협동을 긴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контекст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нечно, потребует очень серьезных согласований, очень серьезных гарантий. 특히 러시아 측은 모든 관련국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육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 교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숭타우 중국 대외연락부장이 대규모 예술단을 이끌고 방북하며 정상회담 이후 양국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명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든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또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중국, 러시아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또 협상이 잘못돼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워싱턴에서 선제 타격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중러를 상대로 북한은 최선을 다했지만 워싱턴의 비협조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논리를 전개할 때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육자회담 재개를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의장국으로서 회담을 주도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논의 참여자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북한에 대한 어떤 비핵화 이후에 경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남북한, 미국, 중국 그리고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여러 층에 걸친 이런 현안들이 얽혀 있습니다. 향후 중국과 또 나아가서 일본, 러시아가 이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 해체하는데 중요한 당사자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과정에서 주변국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이제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비핵화 해법의 간극은 여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무역 갈등에 이어 시리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도 북핵 해결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북한의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죠?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북한 TV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방송하는가 하면 황사철 건강관리법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죠. 뿌연 먼지가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건물도 도로 위의 차도 모두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평양 시내의 모습입니다. 최근 북한 TV도 날씨 예보 시간에 미세먼지 소식을 전하면서 건강에 유의하라고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입니다. 내일도 중국 대륙으로부터 소풍 기류를 타고 대기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이 예견되므로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리기 바랍니다. 황사에 대한 우려가 커서인지 황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방영했습니다. 황사 먼지 속에 세균들이 침습해서 각막염,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황사는 또한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을 비롯한 호흡기 질병들과 피부병들을 발생시킵니다. 마스크 착용과 외출 뒤 얼굴 씻기 같은 황사 피해 예방법과 함께 황사 기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소개했는데요.
신선한 남새나 과일 그리고 물고기와 록차는 인체 내에 쌓인 황사 먼지들을 씻어내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산림복구를 독려하고 있는 북한 당국은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나무 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나무와 석탄을 연료로 많이 쓰는 북한의 에너지 이용 실태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향후 남북협력의제에 대기오염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은 북한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곳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가두리 양식장은 바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북한에서 그물우리라고 부르는 대동강의 가두리 양식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시죠. 새끼 물고기 생산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가로질러 황해도 앞바다로 빠져나가는 대동강입니다. 평양 인근 대동강 유역에 양어장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요. 메기와 미꾸라지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업소 안에 모든 정업원들이 알깨우기를 잘해가지고서는 우리 군중 양어단위에 더 많은 새끼 고기를 공급하게끔 이러한 교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태양열 발전기들도 곳곳에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화석 연료 대신 자연 에너지로 운영한다고 선전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태양열 물관리와 태양열 비판, 풍력 발전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작업반의 모든 조명, 조정장치, 물온도, 물보장 이 모든 걸 다 자연을 이용해서 해결합니다. 북한에선 우리의 가두리 양식장과 유사한 이 같은 시설을 그물우리 양어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그물우리 양어장을 방문해 이 사업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이후 관련 시설을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각 도시군들에서도 평양시에서처럼 현대적인 이동식 그물놀이 양어장을 꾸려넣는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당적으로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식량 증산의 방안으로 양어 사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국제구호단체가 베트남 국립농업대학 등과 함께 올해부터 북한 양어장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는 판문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바로 이곳에서 열리기 때문인데요. 사실 판문점은 남북 간 대결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남북 회담이 열리면서 교류와 대화의 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클로즈업 북한 이번 주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판문점의 역사와 현황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남측 대표단이 탄 차량이 판문점으로 가는 관문 통일대교를 지난다. 이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건너 북측으로 넘어갔다. 지난 1월에 이어 판문점에서 다시 만난 남과 북의 대표단은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회담 장소인 판문점의 의미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지난번에 저희가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했고 오늘 또 통일각에서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이 이렇게 연결되는 좋은 의미가 그 자체에서 있지 않겠는가. 판문점이 민족 분열의 상징이 아닙니까? 이 통일각 안에서 진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됐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난 1월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회담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 정상회담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때론 대치와 긴장, 때론 대화의 65년을 보내온 판문점. 한반도에서 판문점은 어떤 의미일까?
남과 북이 둘로 나뉘어 서로의 가슴에 총구리를 겨눴던 6.25 전쟁. 3년이 넘는 전쟁 끝에 1953년 유엔군과 중국, 북한군 대표는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이때부터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됐다. 휴전회담이 정점으로 치닫는 이 과정에서는 보다 쉽게 북한 또 중국,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서 시내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판문점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 휴전회담을 하는, 당시의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전체적으로 주변은 논밭밖에 없고 판문점에 한옥으로 임시로 지은 건물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휴전회담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과거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의 시골 마을 널문리. 이곳에 작은 가게 안에 회담장이 마련됐고 중국군이 널문리 가게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판문점이라 불리게 됐다고 전해진다. 오늘날의 판문점은 군사분계선상 동서로 800m 정도 걸쳐있는 공동경비구역을 의미한다. 남측의 상징적 건물로는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장소인 평화의 집은 1989년 준공된 지상 3층의 건물이다. 회담장과 남북회담 대표 대기실이 있고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도 마련돼 있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바로 앞에 위치한 자유의 집은 1998년 증축해 준공된 지상 4층짜리 건물이다. 각종 편의시설과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 대회의실과 전망대가 마련돼 있다. 북측 지역의 대표 건물은 판문각과 통일각이다. 판문각은 판문점의 주요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1969년에 건립됐다. 지난 2012년 판문점을 현지 시찰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지역을 바라본 전망대도 이곳이다. 내부에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고 북한 경비병 지휘소와 판문점 대표부, 적십자 연락대표부가 있다. 1985년 준공된 통일각은 남측의 평화의 집에 대응하는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다. 대부분 남북회담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판문점 설치 이후 남북의 군인들은 판문점 구역 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다. 1970년대 판문점에서 복무했던 병사는 당시 북한 병사들과도 접촉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라이터 같은 거는 이제 뭐 담배 푸는 그런 게 이제 필요가 하니까 라이터를 가스 같은 것도 뭐 좀 부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다 달라고? 예, 사다 달라고. 하지만 1976년 8월 이른바 도끼 만행 사건이 벌어진다. 공동경비구역 내 미루나무를 가지치기 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북한군이 도끼로 살해한 것이다. 이후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8.18 도끼 사건에 이제 현 장본인이니까 그것도 사고 나고 나서 이리 이제 건물을 저 자신도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왔더니 이북의 근무자들이 너 왜 안 죽고 살았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으로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장소이지만 남북 교류의 상징이기도 하다.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 예비 접촉을 시작으로 남북 간의 각종 회담이 이곳에서 열렸다. 역사적인 제1차 남북 적십자 예비 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됐으며 이후 판문점에는 상설 연락사무소가 생겼고 남북 직통 전화가 개설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이어졌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담은 남북 당국의 첫 공식 합의였다. 민간 차원의 교류에서도 판문점은 화해의 관문이 됐다. 1998년 정주영 회장 일행이 소대를 이끌고 판문점을 통과해 북측으로 이동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북 관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세계가 주목한 순간이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에서 1차 준비 접촉을 가진 데 이어서 오는 27일 2차 접촉을 갖기로 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2달 앞두고 남북 대표가 판문점에서 준비 접촉을 가졌다.
때맞춰 내린 봄비만큼 판문점엔 활기가 돌았다. 대화의 시대로 열어나가자는데 공감했다는 것은 오늘 출발할 때부터 이게 좋은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이 중대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길에서 좋은 길동무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당시 북한 매체 역시 이 같은 판문점의 분위기를 신속하게 전달했다.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면 통일을 앞당겨 이룩하는 데서 조난적 국면이 열리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판문점 내 남측과 북측 지역을 오가며 5차례 진행된 준비 접촉은 분단 이후 최초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남북이 뭔가 대화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또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공간, 예를 들면 남북이 실질적으로 7.4 공동성명을 내오고 또 그 이후에 전반적인 남북관계 어려웠지만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되는 흐름에서도 역시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판문점은 한편으로는 대결과 그런 갈등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교류의 어떤 물꼬를 트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으로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졌던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2000년대 중반엔 남북 간의 실질적 긴장 완화를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도 잇따라 진행됐다. 공동 어로 관련 문제와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북측에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남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수시로 판문점 군사분 개선을 넘나들었던 예비역 장성은 현장의 긴장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군사분계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북한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는 딱 북측 안내장교에게 입계가 돼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안내하는 거 따라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야, 이게 내가 괜찮을까? 안전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서로 간의 신변 안전에 대한 그런 합의를 다 하고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북한 땅에 와서 회담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좀 때로는 좀 위축도 되기도 하고. 남북 대체 한복판에서 열리는 회담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한다. 언제 어느 때 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북 간에는 만나면 서로 말도 조심하고 또 이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우리 측, 귀측, 북측, 남측 이렇게 용어를 쓰지 북한, 남한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용어들도 조심을 하고 행동도 예를 들어 상대방을 향해서 뭐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질 않지요. 일거수일투족이 상대방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 간에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2015년 북한의 목함줄의 도발과 서부전선 폭격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당시에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공동 보도문을 채택하며 위기 해소의 계기를 만들었다. 10년 가까운 경색 기간, 여기에 북한의 핵도발이 겹치며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던 남북 관계가 이달 말 판문점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모색하고 있다. 판문점이 화해와 평화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판문점이 대결과 갈등의 공간에서 대화와 협력, 평화의 공간으로 바꾸는 그 계기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돼야 된다. 정상회담 이후에 판문점의 컨셉 자체를, 판문점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바꿔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판문점을 충분히 남북 당국 또 남북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98년 첼리스트 정명화 씨가 판문점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판문점에서 열린 사상 첫 클래식 음악회. 평화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다시 한번 평화의 기운이 돌고 있는 판문점에서 남과 북 정상이 어떤 회담 결과를 내놓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다음 주죠.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장애인에 거기에 탈북민 출신이라면 자칫 이중의 편견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오늘 그런 편견을 멋지게 극복한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린다죠? 네, 탈북민 출신으로 지난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남자 아이스하키 동메달을 거머쥔 최광혁 선수 이야기입니다. 네, 이 꽃제비 출신인 최광혁 선수가 새로운 이웃들 그리고 다른 젊은 탈북민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이다솜 리포터와 함께 들어보시죠. 주말을 맞아 춘천역 주변이 들썩입니다. 음악에 맞춘 태권도 시범단의 멋진 몸짓과 각종 공연들이 주민들과 봄 나들이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 개최되어서 이렇게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제의 한마당을 연다고 이렇게 듣고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은 함께 축제를 즐기며 감동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동메달을 따셨는데 다음에는 좀 더 좋은 활약을 하시기를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파이팅! 평화올림픽, 문화올림픽으로 전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특히 패럴림픽은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얼음 위에서 인간 승리의 스토리와 함께 작은 통일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걸렸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동메달 결정전. 우리 대표팀은 3피리어드에서 경기 종료 3분 18초를 남기고 골을 터뜨려 사상 첫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도 꿋꿋하게 꿈을 키워왔던 대표팀 선수들은 승리의 기쁨에 경기장을 떠날 줄 몰랐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얼음 위 작은 통일의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축하 행사가 무르익자 무대 위에 오른 대표팀 선수들. 그중 최광혁 씨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탈북민입니다. 아직도 좀 막 선잠 자고 막 붕 떠 있는 느낌? 중간중간 희청일 때마다 또 희청임을 바로 잡아준 저희 도총 선수들 너무 고맙고 또 뭐 고마운 건 참 많은 것 같아요. 강희가 저한테 교장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쳐줘가지고 지금도 뭐 재밌는 별명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갖고 있습니다. 예. 탈북자와 또 저희 대한민국 사람하고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광혁 씨는 10대 어린 나이에 기차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다 단속을 피하던 중 사고로 발목을 잃었습니다. 희망을 안고 찾아온 한국에서도 장애인의 탈북민이라는 점은 쉽게 극복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좀 신기한 이미지? 예,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아무튼 방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방황하던 그의 인생이 바뀐 건 대학에서 아이스하키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교수님이 소개를 이제 아이스하키 하겠다 해서 내가 그래도 네가 노래 잘하는데 앞으로 가수가 앞으로 더 발전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강혁이는 아니 자기는 가수보다는 그래도 아이스하키 운동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또 동메달까지 따기라는 생각도 못했고요. 뭐 동메달 따니까 또 친구로서 자랑스럽고 그렇네요. 광혁 씨는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성격이나 말투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어요. 또 뭔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엄청 끌릴 때가 있잖아요. 좀 힘들었지만 좀 제 개인의 생각과 이렇게 기분 같은 건 좀 이렇게 누르려고 했었던 것 같고 또 저보다는 또 다른 사람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운동하면서 좀 참을성이 되게 많이 커졌어요. 휴일도 없이 아이스링크를 쫓아다니며 연습해 국가대표의 꿈까지 키우게 됐다는 광혁 씨. 태극마크를 단 지난 4년 동안 팀원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친형, 친동생처럼
서로를 챙기고 의지하는 동안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스피드가 많이 좋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몸싸움도 좀 많이 바디체크도 많이 잘하는 편이고요. 동메달 대한민국!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일군 자랑스러운 동메달.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 같았다는데요. 그 링크장 센터에 서서 애국가를 불렀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때는 그냥 안 참아졌어요. 이게 그냥 알아서 막 하더라고요. 제 감정이. 또 혼자 뭐 하려고 했던, 또 그때 이겨내려고 했던 그 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짠했어요. 제 자신한테 되게 짠하더라고요. 대표팀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 광혁씨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회포를 풉니다. 10년지기 친구는 이제야 광혁씨의 진가가 빛을 발하게 됐다며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내가 지금 장애 없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장애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람이란 거는 한순간인데,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사람들이 장애 있다 해가지고 조금 색안경 그러니까 끼지 말고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사상 첫 메달을 거머쥔 아이스하키 대표팀. 그 안에서 최광혁 씨는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뜨겁게 하나가 됐는데요. 장애와 탈북민에 대한 세상의 편견을 깨고 있는 그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 봅니다. 한국에 온 지 17년째. 힘들었지만 아이스하키를 통해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광혁 씨. 과거 자신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방황은 절대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방황은 하되 좀 그 시간을 좀 줄이고 본인한테 좀 더 좋은 시간들을 더 빨리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집중하고 또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방황하던 꽃제비 출신 청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운동선수가 됐습니다. 태극마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봄을 맞아서 개나리꽃, 벚꽃 같은 봄꽃들이 이 주변에 화사하게 피었던데요. 평양에는 살구꽃이 만발했다더군요. 네, 한반도의 진정한 봄을 기다리면서 이번 주 남북의 창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대여 너를 처음